태양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화염은 마치 우주의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역동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전해주죠. 현재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며 숭배해왔던 신비롭고 매혹적인 태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신비로운 태양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나사의 태양 역학 관측 위성인 SDO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태양 코로나는 오랫동안 인류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쪽 층으로 일식돼 관찰되는 코로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피어오르는 흰색 줄기와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모습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는 신비롭고 아름답게 여겨져 왔습니다. 태양 플레어 현상입니다. 이것은 태양 코로나와 채층에서 발생하며 1859년 영국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죠. 태양 플레어는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 수천만 개에 해당하는 격렬한 폭발 현상입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태양 플레어 현상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쉴 새 없이 태양풍을 태양계 공간으로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비롯해 태양계의 모든 천체들은 이 태양풍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양풍이 어떨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기도 하는데 이를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합니다. 태양 흑점 등에서 열에너지 폭발이 발생하면 거대한 플라스마 파도가 지구를 향해 초속 400km에서 1000km로 돌진합니다. 이럴 경우 마치 지구 자기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대량의 입자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태양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물질들은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통신과 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전자 시스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4년 1월에는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XO 등급의 태양 플레어가 관측되기도 하였죠. 다행히 이번 플레어 현상은 주요한 피해는 없었지만 라디오의 신호를 방해하는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을 향해 충돌하게 되면 아름다운 빛이 극지방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는 듯 우리에게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여주기도 하죠. 태양 홍염 현상입니다. 태양 홍염은 태양 채층에서 관찰되는 붉은색의 가스 분출 현상입니다. 이것은 태양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플라즈마의 큰 고리로 태양 표면에서 솟아오르는 가스가 태양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될 수 있지만 코로나에서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죠. 이 거대한 고리는 지구를 작은 점처럼 보이게 할 만큼 크며 우주 공간까지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 홍염은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더 자주 관측됩니다. 뱀처럼 빠져나와 태양 대기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태양에 비가 내리는 듯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태양은 크게 핵심부와 복사층, 대류층 및 광구 등 4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복사층과 대류층은 태양의 전이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 영역은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과 전달 과정이 변화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태양의 전이 영역은 태양 코로나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께가 약 100km에 달하는 매우 얕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태양의 열은 코로나에서 채층으로 흐르며 이 과정에서 태양의 열 온도는 무려 2만 도에서 100만 도까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맹렬하게 끓고 있는 지구의 용암은 섭씨 1170도로 지구의 용암과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양은 엄청난 열을 내뿜고 있는 것이죠. 전이 영역의 더 낮고 더 깊은 끝 부분의 온도는 이보다 6배 더 높으며 전이 영역의 상단의 온도는 346배 이상 더 뜨겁습니다. 태양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태양 표면에 도달하기 전 태양 대기의 마지막 층인 태양채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0나노미터 자외선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는 광구 위로 약 16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온도는 섭씨 6000도에서 만도로 불규칙한 층이며 이러한 높은 온도에서 수소는 불그스레한 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채층을 면밀히 조사하면 스피큘이라고 알려진 매혹적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긴 물결 모양의 흔들리는 플라즈마는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가늘게 뻗어나와 실처럼 보입니다. 음속보다 약 282배 빠른 초당 최대 100km의 속도로
태양 표면에서 위쪽으로 발사됩니다. 길이는 거의 10km에 달하며 평균 약 5분에서 10분 내에 형성되고 사라지길 반복합니다. 연구팀은 태양활동 관측위성인 SDO의 극자외선 스펙트럼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통해 코로나 안에서 에너지의 이동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피큘이 코로나 온도까지 가열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확인되었죠. 이것은 스피큘을 통해 코로나가 고온을 갖게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더 낮은 대기를 통해 내려오면 가시광선을 사용하여 가장 잘 확인되는 태양 자체 표면인 광구에 도달합니다. 태양의 광구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태양의 표면입니다. 광구의 가장자리는 육안으로 흔히 볼 수 있듯이 날카롭고 정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태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관측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자체는 고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딱딱한 표면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약 100km 정도의 가스로 이루어진 공과 같은 것이죠. 태양은 태양의 어떠한 영역에서도 물질이 고체와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불리는 플라즈마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죠. 이것은 하전입자들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모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태양의 전체 물질의 99.9%를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약 27일 주기로 축을 중심으로 자전합니다. 이 자전은 광구에서 흑점의 이동을 통해 관측함에 따라 측정되었죠. 하지만 사실 태양은 가스로 된 공과 같기 때문에 고체의 행성이나 달과 같이 사실상 회전하지는 않는 것이죠. 태양의 적도 지역은 극지방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는데 이러한 차등 회전의 근원은 현재 태양 천문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하나가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스웨덴 태양 망원경을 사용하여 약 4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 파장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흑점 옆과 그 주변의 광구는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하고 끝없이 모양을 바꾸는 세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포는 냉각되어 갈라지는 용암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 속에서 부글거리는 작은 알갱이들은 쌀알무늬 또는 알 조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직은 태양의 핵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플라스마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열된 플라스마는 태양 중심부의 반대 방향으로 상승한 후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하강합니다. 이 과정은 지구의 멘틀레브의 대류와 매우 유사합니다. 전형적인 쌀알 조직의 직경은 1000km 정도이며 8분에서 20분 지속됩니다. 이러한 쌀알 조직 가운데는 24시간이라는 긴 수명과 3만 km라는 큰 직경을 가지게 되는 초대형 쌀알 조직도 볼 수 있죠. 태양의 흑점의 개수는 약 11년 주기로 변동합니다. 현재 태양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태양 플레어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죠. 흑점은 태양 활동 중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으로 태양 표면의 검은 구멍처럼 보입니다. 흑점이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흑점의 온도가 광구의 온도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광구 밑의 대류층에서 일어나는 열의 흐름이 흑점의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막혀 흑점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온도를 지니고 어둡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흑점의 스스로의 온도가 약 4000켈빈에서 5000켈빈의 고온에서 매우 밝은 빛을 발하지만 주변이 6000켈빈 정도의 온도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점으로 관측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의 밝기는 어둡지 않으며 만약 흑점 하나를 주변의 광구로부터 분리해서 밤하늘에 갖다 놓으면 달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이 태양 이미지를 같은 기간 극자외선을 사용하여 촬영한 이전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흑점과 태양 플레어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납니다. 매혹적인 태양 플레어와 태양 흑점은 같은 위치에 일치하죠. 이처럼 수십 년간 태양 물리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태양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2018년 8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 파커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6, 5, 4, 3, 2, 1, 0. Liftoff of the mighty Delta IV Heavy rocket with NASA's Parker Solar Probe, a daring mission to shed light on the mysteries of our closest star, the Sun. 파커 미션은 60년 전 태양풍의 존재를 밝혀 태양 연구에 평생을 바친 우주물리학자 유진 파커의 이름이 탐사선에 붙여졌습니다. 파커 탐사선의 발사 광경을 직접 지켜본 파커 박사는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죠. 자동차 한 대 크기의 파커 탐사선은 여행 첫 주 동안
안테나와 자기 측정기 등의 기기를 먼저 전개한 다음 약 4주간 계기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파커 탐사선은 금성을 향해 날아가 금성 중력 보조 장치를 처음으로 작동시키며 금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플라이바이를 이용하여 우주선의 궤도를 더욱 탄탄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처음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시기는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발사된 지 2달 만에 태양에서 4,23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비행하며 태양으로부터 약 2,50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가게 되는데 이후 조금씩 거리를 줄여서 2024년경에는 약 600만 킬로미터까지 태양에 접근하여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자동차 크기의 이 작은 탐사선이 태양의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파커 탐사선은 금성을 6번 더 플라이바이하며 탐사선의 속도를 시속 69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며 태양 주위 궤도를 24번째 초근접하여 비행 속도를 높여 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파커 탐사선의 최고 속도는 시속 69만 킬로미터로 이 같은 속도는 미국 시카고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1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속도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달하는데 채 3초도 걸리지 않는 엄청난 속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발된 탐사선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우주를 탐험하는 탐사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태양이 내는 빛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위성 등 태양계의 모든 가족들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은 바라만 봐도 눈이 부십니다. 태양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도 여름이 되면 이토록 뜨거운데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열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태양의 크기는 지구보다 109배나 큽니다. 또한 태양의 질량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며 태양의 내부는 안쪽부터 핵과 복사층 및 대류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는데 태양 대기 가장 바깥쪽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지구에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으며 대기일식 때 하얗게 빛나는 부분이 바로 태양의 플라즈마 대기인 코로나입니다. 파커 탐사선은 바로 이 코로나를 탐사하여 코로나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 임무인 것입니다. 파커 탐사선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이 코로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온도가 100만 도에서 300만 도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파커 탐사선의 선체에도 섭씨 1400도에 달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뜨거운 온도에서도 파커 탐사선은 어떻게 녹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과 온도의 개념부터 알아두어야 합니다. 온도는 입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반면 열은 입자들이 전달하는 총 에너지 양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온도가 높지만 반면 입자들이 아주 적으면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온화한 서식지이지만 지구가 속한 태양계는 극단적인 온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도이며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에 이르는 가스와 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영하 270도를 맴돌게 됩니다.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적외선 파동인 복사로 우주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복사파는 자신과 접촉하는 분자들을 자극하여 가열하게 되는데 우주는 진공 상태이며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이므로 복사파의 진행 경로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분자와 물질이 없는 우주는 가열되지 않고 차가운 것입니다. 즉, 우주는 진공 상태이며 우주에는 가스 분자들이 너무 적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규칙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태양이 적외선 빛으로 가열하더라도 전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도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는 레이어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온도가 매우 높은 반면 플라즈마 입자는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온도가 무려 150만 도 이상이더라도 우주선 주변의 열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태양대기 코로나의 온도가 매우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밀도가 높지 않아 파커 탐사선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적어서 태양 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븐에 손을 넣을 때와 비슷합니다. 오븐은 온도가 200도에 있을 수 있지만 오븐에 넣은 손은 200도에 있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주 공간에는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거의 없어 그토록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코로나 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과 코로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열을 뿜어내고 있어 코로나를 탐사하는 파커 탐사선에게는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자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400도에 달하는 엄청난 열을 이겨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태양열을 막아주는 방패 모양의 열보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방패 모양의 열보호 시스템 TPS는 금속을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를 견뎌야만 하는 파커 탐사선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열보호 시스템은 지름 2.43m로 육각형 모양으로 된 열 차폐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탄소 플레이트 사이에 삽입된 탄소합성 폼을 사용한 최첨단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열보호 시스템 TPS는 무게 또한 가벼울 뿐더러 가능한 많은 열을 처리하고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내부 패널에 도달하는 열의 양을 줄이는 특수한 흰색 세라믹 페인트로 코팅되어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커 탐사선의 표면에는 약 11.43cm 두께의 방열판이 설치되어 있어 이 같은 최첨단 기술 덕분에 외부 온도가 섭씨 1371도까지 오르더라도 탐사선 내부는 섭씨 29.5도로 유지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태양까지 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설치된 열보호 시스템 TPS는 최대 섭씨 165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에 장착된 기기들은 자동 작동되어 열보호 시스템 TPS 뒤로 숨어들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탐사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 또한 태양에 접근할 때마다 자동으로 열보호 시스템의 그림자 뒤로 접혀 들어가게 되며 만약 차폐막만으로는 열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에어컨과 비슷한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어 태양열 지별기와 계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되어 있어 태양 탐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태양열을 막아주는 그림자 가장자리에는 휴대폰의 절반 크기만한 센서들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어 이 센서들 중 하나라도 햇빛을 감지하게 된다면 그 즉시 중앙 컴퓨터에 경고를 보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우주선의 자세를 변경시키며 탐사선에 장착된 다른 기구들을 보호할 수 있게 우주선의 방향을 조절하는 등 파커 탐사선에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경계까지 탐사선을 날려보낸 인류가 이제서야 최초의 태양 탐사선을 쏘아올린 이유 또한 바로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 있는 첨단 방열 기술을 그동안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이번 프로젝트 담당 과학자들은 파커 탐사선이 우주탐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라며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 탐사선의 또 다른 과제는 데이터를 지구로 다시 전송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초당 최대 43만 비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이득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지만 우주선과 지구 사이의 거리로 인해 전송 지연 및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파커 탐사선은 이미 중요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태양에서는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들이 융합하면서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소되는 질량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핵융합 반응인 것입니다. 이 핵융합이 만든 압력은 태양 표면을 위로 밀어 올리게 되지만 반면 태양의 중력은 가벼운 원자로 구성된 대기를 아래로 당기게 됩니다. 평소 태양은 위아래 힘이 균형을 이뤄 태양이 무너지거나 폭발하지 않지만 모든 곳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일부에서는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이곳에서 생기게 되는 구멍이 바로 코로나 구멍인 것입니다. 베일 교수 연구진은 이 코로나 구멍에서 증폭된 자기장이 태양풍을 우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장은 자석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지구나 태양은 막대 자석과 같이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장이 남극과 북극에서 위로 곱게 뻗었다가 다시 휘어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파커 탐사선은 앞서 태양 주변의 자기장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밝혀냈으며 태양풍은 태양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오는 자기장을 따라 이동하는데 수초에서 수시간에 걸쳐 자기장 방향이 바뀌며 S자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베일 교수는 2019년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기장 역전이 태양풍의 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였으며 이것은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 자기장이 S자로 요동치면서 태양풍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자전하는 태양을 따라 도는데 그 속도가 지금까지 예상한 초속 수킬로미터가 아니라 35km에서 50km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태양풍의 회전 속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태양풍에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만큼
태양의 자전 속도가 더 빨리 줄어들어 태양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이가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태양에 근접할 때 관측한 고속 태양풍은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마치 샤워기 헤드에서 물줄기가 튀어나와 쏟아지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태양풍의 요동만 예측할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전력 통신망 붕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일 교수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파커 탐사선이 태양 표면의 검은 구멍에서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을 감지했으며, 이곳이 평균보다 빠른 고속 태양풍이 시작되는 영역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나사의 과학자들은 태양풍이 태양의 외부 대기인 코로나호를 통해 흐르고 우주로 배출된다는 예측이 확인된 것입니다. 태양 활동이 안정기에 있을 때는 코로나 구멍이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태양풍은 지구에 닿지 않지만, 11년마다 태양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는 태양 극대기 시기가 오게 되면 태양의 자기장이 뒤집히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져 코로나 구멍이 표면 전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지구를 직접 겨냥하는 태양풍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같은 태양 극대기에는 태양 플레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859년 태양 대폭풍 시기에는 쿠바와 하와이에서도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선명한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는 태양 극대기 전후 몇 년간은 태양 전체에서 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은 지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파커 탐사선의 관측은 2024년과 2025년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죠. 지구는 자체 자기장이 있어 태양풍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 같은 태양 폭발 플레어가 일어나면 지구 밖에 있는 위성들과 지구 내에 있는 전력망 및 통신망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지구에서도 큰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부터 인류는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무언가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라면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지만, 머리 위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가 없었죠. 우주를 탐험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은 하늘에 떠있는 저 반짝이는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짝이는 물체가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물체가 태양에 가까이 날아가고 있는 외계에서 날아온 혜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태양 관측위성으로 알려진 소호탐사선은 태양풍을 관찰하고 태양흑점에서 폭발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을 감시하며 태양 대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관찰하던 소호탐사선에서 무려 4,000개가 넘는 태양으로 날아드는 혜성들을 관측하였죠. 이것은 의도치 않은 발견이었습니다. 무려 4,000개가 넘는 혜성들이 소호탐사선의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줄도 전혀 몰랐으니깐 말이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며 본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간혹 그 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독 반짝거리며 존재감을 비춰내는 물체들이 있죠. 물론 이것을 직접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혜성을 지구 가까이에서 발견한다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 혜성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야말로 어쩌면 일생에서 다신 없을 일이 될 것입니다. 혜성은 사실 흙먼지로 둘러싸인 눈덩이라고 불릴 만큼 일종의 우주 암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내리는 눈으로 인해 거리에서 나뒹구는 얼음덩어리와 비슷하죠. 이 얼음덩어리를 살펴보면 안에는 자갈과 흙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혜성의 중심부에는 물과 얼어붙은 가스, 그 위에 암석과 금속 조각들이 섞여 검은 먼지층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이 바로 혜성인 것입니다. 애초에 혜성은 물과 얼음 등 기타 분자로 코팅된 먼지 입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먼지 입자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얼음 바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력이 얼음 바위를 서로 끌어당기게 되면서 혜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혜성에는 꼬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달려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까지 뿜어내기 때문에 실제로도 혜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도 혜성의 꼬리죠. 더스트 테일과 이온 테일이라고 불리는 혜성의 꼬리는 간혹 수백만 마일의 길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흙먼지로 둘러싸인 눈덩이라고 불리지만 우리에게 혜성은 묘한 매력을 주는 존재인 것이죠. 무엇보다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주요 혜성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그 모습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오는 혜성이 태양을 향해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발견할 수 있는 혜성을 25년 동안 4,0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발견한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이 관측 위성은 1995년 유럽 우주국인 ESA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 임무로 시작한 소호 탐사위성입니다. 소호 탐사위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는 작고 희미한 혜성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양과 극히 가깝게 통과하는 혜성을 선그레이징 혜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선그레이징 혜성은 태양 표면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궤도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태양 표면의 머리카락 폭 이내로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죠. 태양의 가장 바깥쪽 층을 코로나라 부르고 있으며 이 부분의 온도는 수백만 켈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바로 선그레이징 혜성은 이 코로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혜성의 장주기에 속하는 선그레이징 혜성은 궤도를 도는 데에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궤도를 이루고 있는 극도의 타원형으로 인해 선그레이징 혜성은 태양에 접근할 때 상당한 속도를 내게 되죠. 이때 혜성은 빛의 속도의 0.2%까지 가속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선그레이징 혜성은 수백 년 전에 찢어진 하나의 큰 혜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로이츠 선그레이저는 유명한 선그레이징 혜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조차도 원래는 커다란 혜성이었지만 내행성 궤도를 통과하면서 태양의 기조력으로 인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게 된 것이죠. 기원전 371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했던 혜성을 현재 우리는 크로이츠 선그레이저의 모체가 되었던 거대 혜성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1843년과 1882년에 발견되었던 대혜성과 1965년에 발견되었던 이케아세키 혜성 등 모두 거대 혜성에서 쪼개진 조각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혜성들은 태양이 빛나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 옆에서도 밝게 빛났으며 보름달의 밝기를 압도할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1995년 소호 탐사위성의 임무가 시작된 이래로 수백 개에 이르는 크로이츠 선그레이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태양의 근일점을 통과할 때 태양의 기조력에 의해서 박살이 나거나 태양 대기 속으로 뛰어들며 그 흔적 또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혜성의 파편이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편들 중에서 가장 큰 것 또한 태양을 지나갈 때는 다시 더 작은 혜성으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간 과거에 나타났던 거대한 크로이츠 혜성을 다시 태양계의 내행성 궤도에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그레이징 혜성은 모두 동일한 혜성에서 유래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혜성들은 모두 같은 궤도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이케아세키 혜성 또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밝은 혜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이 또한 어떤 거대한 혜성의 파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그레이징 혜성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브조이 혜성으로 2011년 남반구 하늘을 희미하게 밝혔죠. 러브조이 혜성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노출을 통해 인류에게 인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태양을 관찰하는 모든 위성에서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러브조이라는 선그레이징 혜성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 러브조이가 그 수많은 혜성의 파편들 중에서도 유명해졌냐면 타오르는 태양의 코로나 속에서 무려 1시간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혜성이 태양에 근접하게 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디스크 반대편에서 휙하고 사라져 버렸죠. 게다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니 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을 통과한 혜성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손 혜성으로 처음에는 태양의 열과 조성력에 의해서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 항공우주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었던 아이손 혜성 관측 캠페인인 CIOC 팀이 코마와 비슷한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손의 작은 파편이 근일점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2013년 11월 29일 아이손 혜성의 밝기는 5등성 이하로 어두워졌으며 다음 날에는 7등성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12월 1일에는 소호 태양 관측 위성의 관측 영역을 벗어나면서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일에 CIOC 팀은 아이손 혜성이 모두 분해가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나사에서는 비활성화된 잔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밝기는 25등성이 한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25등성 혜성의 파편 크기는 직경 160m 이상일 때의 밝기입니다.
이것은 아이손 해성의 잔해가 계속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160m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월 18일 허블 우주망원경 또한 아이손 해성의 파편 관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5일경 호세 프란시스코 헤르난데스가 아이손 해성의 잔해로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관찰한 선그레이징 해성은 가장 큰 크로이츠 선그레이저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부라고 해도 해계 직경은 대략 수백 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대부분의 해성은 실제로는 태양 관측위성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절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지름이 10m에 불과한 작은 크기의 해성들은 우주에서는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직후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는 발견된 직후 거의 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체로 변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선그레이징 해성이 태양 원반 뒤쪽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코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성 궤도 각도로 인해서 해성의 증발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으로 만들어진 해성은 증발하며 암석 성분들도 찢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성의 특징은 다공성이 상당히 높으며 구조적으로도 약할 것입니다. 자체 중력에 의해 뭉쳐진 잔해 더미에 불과한 해성은 태양이 뿜어내는 영향력만으로도 분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태양을 갉아먹을 수 있는 거대한 해성조차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한 상처를 입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선그레이징 해성을 통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였죠. 해성이 태양을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정확한 순간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선그레이징 해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태양 코로나는 너무 뜨거워 현재의 기술로는 태양의 깊은 곳까지 탐사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기꺼이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수천 개의 선그레이징 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그레이징 해성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관찰하기에도 완벽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을 일으키는 선그레이징 해성을 통해 우리는 태양 코로나 내부의 자기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코로나 질량 방출과 우주 날씨를 조금 더 섬세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날씨도 명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마당에 우주의 날씨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선그레이징 해성이 태양을 통과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날씨와 태양계의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우주의 기상과 태양풍의 근원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우리가 보내는 전자장치는 실제로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세심하게 연구한다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입자의 갑작스러운 폭발이 지구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면 위성이 손상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전력망과 인터넷까지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그레이징 해성은 어쩌면 우리 인류가 궁금해하는 태양의 모습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하인리 크로이츠가 발견한 크로이츠 경로는 태양 근처를 여행하는 많은 해성이 동일한 궤도를 따르는 길을 말합니다. 이 경로를 통하면 해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에는 약 8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궤도에 있는 모든 해성은 수천 년 전에 관측된 하나의 해성에서 나왔으며 태양과 가까워질수록 묶여있던 얼음이 증발하며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더 작게 부서지기도 합니다. 해성이 크로이츠 경로를 돌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세대의 해성이 탄생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해성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선그레이징 해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태양을 관찰하도록 설계된 소호 태양 관측 위성과 같은 관측소를 통해 선그레이징 해성을 직접 눈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었죠. 태양 가까이에 있는 작고 희미한 해성뿐만이 아니라 해성이 기화되기 전 선그레이징 해성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을 만큼 태양 가까이에서 날아간 해성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측 위성의 데이터는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다음 선그레이징 해성을 발견하게 될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천문학계는 한 별에서 나온 별빛이 변화로 술렁이게 됩니다. 백조자리에 위치한 태비의 별인 KIC 846285E의 밝기가 예측할 수 없이 비정상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이 관측되었기 때문이었죠.
보통 행성이 지나갈 때 별의 밝기는 약간 어두워지기는 하지만 태비의 별은 최대 22%까지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다양한 가설들이 나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가설 중 하나가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혹시 저곳에 엄청나게 발달한 외계 문명이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건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특히 2024년 연구에서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특징이 다이슨 스피어의 예상 신호와 유사한 7개의 천체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헤파이스토스 프로젝트를 통해 의심되는 별들이 무려 60개나 발견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그리고 이 이론은 저의 상상력을 한 번에 사로잡아버렸죠. 다이슨 스피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프리먼 다이슨의 논문에서 처음 탐구되었습니다. 그는 가상의 외계 문명이 어떻게 자신들의 행성에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했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로 할 것이며 더 발전된 외계 문명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교수는 만약 발전된 외계 종족일수록 태양 복사를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계 문명은 별이 방출하는 모든 복사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다이슨 스피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다이슨 이론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로 별을 인위적으로 뒤덮는다는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가 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위성 배터리는 보통 지구에서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 위성은 폐기되었으며 우주 쓰레기의 일부가 되었죠. 하지만 1958년 나사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위성인 뱅가드 1호를 발사했습니다. 물론 이 발사가 다이슨 스피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로 이 발사 과정에서 나사의 과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뭔가 아주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의 구체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인공위성처럼 인류가 먼저 태양 주변에 태양광 패널을 모두 설치하고 그 패널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구체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구체를 통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조상들에게 에너지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역사 또한 에너지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조상들은 동물의 힘을 빌렸으며 불을 다루고 바람과 물의 힘을 이용했죠. 인류는 증기기관과 화석연료를 통해 산업혁명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기술로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수백만 년 동안 쌓인 동식물이 잔해가 화석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이 순환해 강물이 흐르는 것 또한 태양열 덕분일 것입니다. 인류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많은 지식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화석연료 또한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인류가 만약 지금처럼 석유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15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되기도 했죠. 그리고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은 해마다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년 전과 비교해 인간의 수가 7배 늘었는데 비해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무려 25배 늘었으니 그 증가 속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사실은 지구의 생태용량 초과날이 매년 앞당겨지고 있으며 인류의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질수록 에너지 고갈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지구 자원이 고갈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와 휴대폰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이 제기했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는 외계 문명이 있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런 생각을 했죠. 인류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일부만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태양 에너지를 직접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 당시 다이슨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태양을 거대한 인공구조물로 완전히 감싸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포착하자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다이슨 스피어의 기본 개념입니다. 태양은 초당 약 385요타와트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를 사방으로 방출합니다. 요타와트가 얼마나 큰 단위냐면 현재 인류 전체의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22조 배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량입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만약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활용 기준으로 문명 단계를 분류하는 카르다셰프 척도라는 개념에서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는 문명을 유형 1이라 부르며 태양계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을 유형 2 그리고 은하계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을 유형 3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인류는 행성의 에너지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0.7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죠. 만약 인류가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해 태양계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인류는 단숨에 유형 2의 문명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슨 스피어가 모든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이슨의 원래 의도는 외계 문명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다이슨 교수는 최첨단 외계 문명이 있다면 분명 엄청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며 따라서 다이슨 스피어와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폐열 때문에 특정한 신호가 방출될 것이며 특히 이 신호는 적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강한 신호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우주 어딘가에서 적외선 신호가 강하게 나오는 별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외계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스피어의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리 튼튼한 자재를 사용해도 구체의 자체 중력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며 해성 충돌과 같은 미세한 충격에도 취약할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목성 질량만큼의 재료를 투입한다 해도 얇은 껍데기밖에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었죠. 다이슨 교수 자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단한 구체 대신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다이슨 스피어보다 만들기도 쉽고 소행성 충돌에도 전체가 파괴될 위험이 적어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태양을 돌고 있는 첫 번째 행성인 수성을 해체해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얻고 그것을 가공해 위성을 만들 수 있다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현실성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몇 개의 위성이 완성될 에너지만 있다면 그리고 그 위성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생성된 위성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더 많은 위성 패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패널 개수가 2배에서 4배로 늘어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활용해 처음 투입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건설 기간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초기 에너지만 충분하다면 수성 해체 및 다이슨 스피어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불과 31년 만에 완료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 인류가 이 작업을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유일한 목적이 에너지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거대한 컴퓨터, 마트료시카 브레인의 계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규모의 컴퓨터는 인류가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슨 교수가 외계 문명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핵심이기 때문이죠. 마트료시카 브레인의 컴퓨터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열이 적외선 형태로 방출될 것이며 지구에서도 충분히 감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일반적인 별들과 다른 적외선 신호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15년 태비의 별에서 감지된 이 특이한 적외선 신호가 바로 과학자들을 흥분시켰던 이유였죠. 비록 현재는 이것이 먼지 구름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지만 이 같은 신호 자체가 첨단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트료시카 브레인 개념은 인류의 미래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현실 세계와 완벽히 동일한 가상현실의 구현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디지털화해 사실상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이론과 같이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조차도 어쩌면 마트료시카 브레인 안에서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가상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스피어나 마트료시카 브레인과 같은 구조물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SETI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막연히 우주에서 오는 전파 신호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신호, 즉 외계 문명이 남긴 거대 구조물의 흔적을 찾는 것으로 탐사 기준이 확장되었죠. 하지만 앞서 태비의 별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연현상들이 많습니다. 다이슨 스피어처럼 보이는 적외선 신호가 사실은 멀리 떨어진 활동 은하액이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희귀한 유형의 천체가 먼지에 가려진 은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 또한 나오고 있죠. 이것은 과학적 발견과 섣부른 결론 사이에
매우 얇은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수많은 미스터리 현상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신중하게 탐구해야 합니다. 다이슨 스피어는 아직까지 공상과학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보일 수 있는 수많은 기술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시간여행이나 워프 드라이브처럼 현재 물리법칙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과는 달리 다이슨 스피어의 이론은 기술 발전과 자원만 충분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지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가능성 또한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샌드박스 안에서 시작 단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인류가 이 게임을 얼마나 멀리까지 진행시킬지는 우리 자신들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 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 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 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생명이 살기 좋은 안정적이고 온화한 푸른빛의 아름다운 세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오늘은 우주의 시간으로는 그저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행성의 한 장면일 것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질학적 시간으로는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죠. 과거의 지구는 쏟아지는 운석에 맞고 엄청난 화산 폭발과 생명체의 대량 멸종 등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지구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특별한 이유는 태양계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 무생물에서 유래하여 현재 인류의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큰 과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지구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여전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고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 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 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5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의 얇은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는 아직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아 지구의 얇은 대기들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죠. 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으며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수증기만이 존재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만약 이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초 내로 질식하거나 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 태어난 지구는 액화암석이 펄펄 끓는 끝도 없는 용암의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행성과 해성들에게 폭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성 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행성 테이아는 초속 15km 속력으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하였죠. 이 충돌은 지구 표면을 변화시켰고 수조톤의 파편들은 우주로 날아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이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되었죠. 젊은 행성의 조각들인 뜨거운 먼지와 돌들은 지구 주변을 돌며 달을 형성하였으며 젊은 행성 주위 궤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탄생한 후 2000만 년에서 3000만 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충격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의 23.5도만큼 기울어져 현재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만약 테이아가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아마 대부분이 흡수되어 달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비스듬히 충돌했다면 파편들은 더 넓게 흩어져 우리의 밤하늘에는 작은 달이 여러 개 생겼을 것입니다.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는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성 안에는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특수 화합물인 물입자가 있었죠. 지구의 모든 물이 이 유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중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협적인 유성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유성 안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이 유성들이 20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계속해서 지구에 축적되었죠.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풍의 수소이온이 유성과 충돌하여 표면 아래로 산소 원자를 방출하며 물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이 냉각됨에 따라 더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으로 가라앉고 물과 같은 가벼운 화합물은 표면 위로 올라왔죠.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지구의 표면은 섭씨 70도에서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죠.
마그마가 식으면서 원시대기의 수증기 성분이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내린 비는 원시바다를 만들었죠. 바다가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44억 년 전쯤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생무대 초기부터 바다는 이미 지구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허리케인급 바람이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달의 강한 인력으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조수가 형성되었죠. 새로운 지구는 이 기간 동안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각 아래 멘틀의 흐름으로 인해 큰 암석판이 움직이게 되었으며 행성 표면의 이 판들의 충돌로 인해 거대한 산과 화산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용암과 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올라 작은 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때 원시 행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었지만 행성이 냉각되면서 중력이 포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은 서서히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면서 지구의 자전 또한 느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기는 유독하였으며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38억 년 전의 유성의 공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죠. 유성들은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에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해저는 암흑이었습니다. 해수가 지각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했습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혼합물이었으며 이런 탑들도 생겨났죠. 이 수중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이었습니다. 원시바다의 해저에서는 열수 분출공과 같은 곳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유성에서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36억 년 정도 전에 열수에서의 고에너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특수한 유기물들이 생겨나 진화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지구의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후 이 생명체는 수억 년 동안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단지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우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 같은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꾸었습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들은 태양 에너지를 곧바로 자신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화시키는데 이 같은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였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다에 산소를 채웠습니다. 이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었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서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되었죠. 이 박테리아는 현재 지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956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샤크만을 탐사하던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발견하였죠. 샤크만의 얕은 하멜린풀은 암석으로 가로막혀 있고 건조해서 다른 동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짰습니다. 천적이 없는 이곳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38억 년 동안 그래온 것처럼 여전히 광합성을 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특이한 암석 구조를 만들고 있었죠. 이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이라고도 부르는데 남세균은 자라면서 끈끈한 점액질을 내뿜어 표면에 붙어 있으며 이 점액에는 남세균은 물론 물속을 떠다니던 모래나 진흙 입자도 붙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넓게 자란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로 또 층층이 끈적이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쌓여 큰 돔의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굳으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퇴적암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주생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생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미세한 규모로 관찰해야만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아노박테리아는 바다 가득 번성하였으며 광합성을 통해 지구를 점점 산소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을 가득 채운 산소는 원시 대기로 새어나갔습니다. 박테리아는 이제 지구상에 경쟁할 수 없는 지배자였습니다.
약 24억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과정은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 부릅니다. 바다가 산소로 포화되는 데에는 10억 년에서 20억 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뒤 계속되는 광합성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시켰으며 성층권의 오존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대암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 건물 뒤편으로 가면 둥글둥글한 모습에 멀리서 보면 마치 호빵처럼 보이는 바위 몇 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돌은 생물이 만들었고 이 생물 덕분에 지금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의 박테리아 군락 덕분이었죠. 하지만 24억 년에서 21억 년 전 생명 초기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한 산소로 인해 혐기성 박테리아에게는 멸종으로 가게 하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빛과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박테리아에게서는 산소가 독성 폐기물이었죠. 일부 사람들은 지구 최초의 대량 멸종 사건을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억 5천만 년 전부터 6억 3,500만 년 전 시기에 전 지구가 얼음에 덮이는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모델에 따르면 지구는 완전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 전체와 전체 해수면의 절반이 얼어붙은 상태였죠. 지구는 너무나도 추워졌습니다. 적도의 기온은 현재의 남극 기온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시기의 기온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산화탄소 등 대기 중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추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끝나고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가 다세포 생물의 진화를 촉진시켰다고 믿고 있죠.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팀은 당시 형성된 호주 중부의 퇴적층을 조사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밝혔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사실 2억 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빙하기와 간빙기처럼 눈덩이 시기와 해빙기를 반복적으로 거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7억 1700만 년 전 발생한 스타티안 빙하기는 약 5천만 년 동안 가장 극단적인 추위가 지속된 시기였지만 이 빙하기가 끝나던 시점에 빙하가 녹으면서 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었죠. 당시 바다에는 막대한 양의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광합성을 하는 단세포 조류가 크게 증식하였으며 이를 잡아먹는 보다 크고 복잡한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눈덩이 지구가 끝난 6억 3,500만 년 전부터는 독특하게 생긴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였으며 5억 4,100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현생 동물군의 조상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캄브리아기 폭발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다세포 생물이 갑자기 번성하였고 종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고생되는 5억 3천만 년 전 지구가 빙하시대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2억 8,9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죠. 이 시대의 바다에는 생명이 시작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이 그렇듯이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5억 4,300만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해저의 두꺼운 진흙층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생물뿐이었죠.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될 캄브리아기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수백만 년 동안 생명체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노박테리아가 더 많은 산소를 대기 중으로 펌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4억 8,5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기간 동안 지각이 이동하면서 북미와 유럽이 합쳐져 곤드와나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습니다. 곤드와나에는 현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 대륙, 호주 및 인도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꽤 큰 지표면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륙이 남극 위로 이동하면서 대규모 빙하기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생물학적 다양성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모든 종류의 복잡한 생명체들로 가득 채워졌죠. 이제 바다에는 삼엽충과 조개 모양의 완종류 등 물고기와 같은 복잡한 해양 척추 동물이 가득합니다. 물속에는 턱없는 물고기인 갑주어라 불리는 원시 물고기들이 바다를 돌아다녔죠. 이 갑주어들은 턱도 없고 지느러미도 꼬리에만 발달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바다 밑을 헤엄치면서 흙을 빨아올려 미생물들을 걸러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바다는 이 턱없는 물고기 갑주어들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오면 최초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한편 식물은 한때 불모지였던 대륙지각을 완전히 변형시켰습니다. 큰 초식동물이 존재하지 않아 식물은 아무 제약 없이 자랐으며 울창하고 넓게 펼쳐진 숲을 이루었죠. 하지만 이 나무들은 우리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프로토탁사이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곰팡이도 있는데 이 곰팡이는 높이가 무려 약 8m에 가까웠습니다. 5억 3,500만 년 전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다세포 진핵생물은 육상을 점령하고 하늘에 진출했으며 바다에서는 생태계의 꼭지점에 군림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급락하게 되어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80%가 죽게 되었죠. 하지만 약 4억 4,400만 년 전부터 빙하가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봉기 시대는 바다 및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봉기는 어류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물고기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운 물고기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주름잡던 둥클레오스테우스는 오늘날 북아메리카 동부 대부분을 덮고 있는 넓고 얕은 내만에 살고 있었죠. 거대 육식어류인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대봉기 후기 바다에 등장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대형 포식자 함피어류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체 몸 길이가 최대 8.8m였으며 몸무게는 무려 4톤에 가까웠죠. 둥클레오스테우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턱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두개골 골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턱 주변 근육과 인대의 흔적은 역동적인 턱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0.02초의 속도로 입을 크게 벌려 앞으로 내미는 턱 안으로 먹이를 빨아들이며 톱날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잘게 잘라 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리고 순한 갑주어들은 함피류의 좋은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둥클레오스테우스 턱의 구조와 힘은 둥클레오스테우스가 왜 대봉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3억 5,8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적도 근처에는 생명체가 번성하는 반면 나머지 세계는 치명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후는 계절 변화가 없는 열대 기후라고 생각되었던 석탄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석탄기 시대 동안 지구는 따뜻하고 습했습니다. 호수가 많았고 강과 늪이 많았습니다. 숲은 양치류와 곰봉이끼와 같은 거대 포자식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죠. 나무는 10m 높이로 자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 지구를 덮었으며 식물 잔해의 유기퇴적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석탄 퇴적물이 형성된 것이죠. 이 석탄 퇴적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이 숲의 성장은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증가시켰으며 일부 동물과 곤충은 당시 높은 수준의 산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에서 자라서 더 커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육상 동물은 많지 않았지만 곤충의 크기는 괴물처럼 커져만 갔죠. 공포 영화에서나 상상할 만한 거대한 잠자리 메가노라이트가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은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잠자리의 날개 길이는 30cm가 넘었으며 그들의 턱은 약탈적이었죠. 눈은 튀어나왔고 다리는 뾰족했습니다. 3억 2천만 년 전에 죽은 이 거대한 잠자리는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화석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진해의 먼 친척인 끔찍한 절지동물도 살았습니다. 3m 크기의 곤충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치웠죠. 그들은 또한 작은 양서류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길이가 1m나 되는 양서류들은 다양화하기 시작했고 파충류는 척추가 있는 현재의 도마뱀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였죠. 바다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키메라처럼 보였습니다. 상어의 먼 조상인 헬리코프리오는 아래턱의 전기톱과 비슷한 소용돌이 모양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실제로 보게 된다면 가장 무서웠을 것입니다. 몸체는 10m에서 12m에 달했고 날카로운 나선형 이빨은 직경이 90cm 크기였습니다. 아래턱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헬리코프리온의 이빨은 딱딱한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 오징어나 크릴 새우 등 부드러운 먹이만 먹었을 것입니다. 2억 9,900만 년 전 페름기 시대의 지구는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라메리카 대륙과 곤드와나 대륙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합쳐진 것이었죠. 지구의 대륙들은 이제 막 서로 충돌하여 행성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대륙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큰 대륙들이 충돌하며 합쳐지면서 초대륙의 중앙에는 엄청난 높이의 산맥들이 솟아올랐죠. 실제로 이 산맥들은 너무 커서 판게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산맥들은 대륙으로 들어가는 비구름을 가로막았으며 이로 인해 초대륙의 내부에는 황량하고 건조한 사막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습지와 숲들이 마르기 시작하자 식물들도 적응해야만 했죠. 멸종된 원시 포유류의 조상인 디메트로돈은 무서울 만큼 매혹적인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디메트로돈을 만난다면 정말 볼만한 광경일 것입니다. 이 고대 도마뱀은 길이가 5m까지 자랐고 무게는 225kg까지 나갔습니다. 등 위로는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커다란 돛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포식자는 실제로 파충류보다 현대의 포유류에 더 가까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돛이 파충류의 체온을 조절하여 낮에는 따뜻한 햇빛을 흡수하고 밤에는 과도한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 시대는 온갖 종류의 기후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온도 조절 능력이 있어야 확실히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날카롭고 납작한 이빨은 악어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디메트로돈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포식자였습니다. 페름기 중기 동안 지구는 계속 뜨거워졌습니다. 판게아의 평균 기온은 25도까지 올랐고 화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죠.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이동하였습니다. 환경이 계속 변하면서 더 많은 복잡한 해양 생물들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페름기 후기에는 또 다른 파충류인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도마뱀과 돼지 사이의 잡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길이는 1m에 불과하였으며 굴을 파기에 적합한 강력한 앞다리를 갖고 있었죠. 곧 또 다른 포유류 같은 도마뱀이 진화했습니다. 키노돈트는 거대한 설치류처럼 보였으며 길이는 약 1m 크기 정도였으며 수염이 있었고 작은 동물과 곤충을 잡아먹었습니다. 포유류는 지배력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생물은 거인류에 속하는 고르고노프시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곰과 같은 이 동물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특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식동물이거나 육식동물일 수 있으며 크기가 1kg 미만에서 1톤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모든 식물과 동물의 약 90%가 멸종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간은 대멸종이라고 불리우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파괴적인 대량멸종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재앙적인 멸종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은 폭발적인 화산 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있죠. 이 시대의 화산 활동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만 입방킬로미터의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왔고 지구 전체를 10m 두께의 층으로 뒤덮었습니다. 지구는 매우 불행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이 대륙을 휩쓸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재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햇빛의 대부분을 차단하였죠. 햇빛을 차단당한 지구의 기온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물은 광합성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갔으며 먹이사슬의 기초인 식물들이 죽으면서 곧 있어 동물이 뒤따라 죽어갔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 온도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구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더욱 산성화되어 숨을 쉴 수 없게 된 페름기의 바다동물은 대다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해양생물의 95% 이상과 육상동물의 70% 이상이 멸종하게 되었죠. 이 대량 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멸종 사건이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은 생태계를 거의 완벽하게 전멸시켰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생명체는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아 진화한 덕분에 후대의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죠. 대멸종 이후 한동안 지구상에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초식 수국류가 대부분의 육상 지역에서 활보하였습니다. 이들은 돼지 정도의 몸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땅굴을 파서 숨을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름기 대멸종의 주원인을 산소 농도 저하로 보는 학자들은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다른 시냅시드보다 넓고 큰 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멸종 이후 텅 비어있는 대지에서 지상 척추동물 중 약 60%가 리스트로사우루스 한 종이었으며 대략 10억 마리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스기 중기부터는 공룡과 익룡, 악어의 조상인 파충류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지구 최대 규모의 대멸종에서 살아남았다는 명성에 무색하게 지질학적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만에 생존 경쟁에서 밀려 멸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후 새로운 시대인 공룡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는 날을 항상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재료는 지구에 발견할 수 있는 화석 기록일 것입니다. 과거 고생대의 지구는 완전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상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할 것 같은 지하바다를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바로 유로파와 가니메데, 엔셀라두스와 같은 지하바다를 숨기고 있는 위성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외계 생명체의 실마리라도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liftoff. Liftoff of Falcon Heavy with Europa Clipper, unveiling the mysteries of an enormous ocean lurking beneath the icy crust of Jupiter's moon, Europa. (2024년 10월 14일) 나사는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목성으로 이동해 유로파의 표면과 지하바다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생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를 탐색해왔습니다. 로봇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 암석을 시추했으며 심지어 소행성에서 채취한 샘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생명체의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죠. 언뜻 보기에 유로파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에는 이상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목성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인 골디락스존 밖에 있으며 유로파는 우리 달보다 작은 위성입니다. 그리고 유로파에는 대기가 거의 없으며 태양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큼 강력한 자기장도 없죠. 심지어 이곳은 궤도를 탐사하는 위성에게는 가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자기장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집중시켜 방사선대에 공전하는 탐사선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릴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유로파 표면에 서 있다면 하루에 5400mS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받는 방사선량보다 180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곳에 몇 시간만 머물러도 결국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는 목성의 얼음 위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50억 달러, 하나로는 무려 6조 7천억 원을 지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유로파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유로파가 생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왔습니다. 이는 얼음 표면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심에서 비롯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로파의 지하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유로파에 물이 존재한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확인은 보이저 탐사선에서 나왔습니다. 1979년 3월 나사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태양계 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 궤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2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행하며 유로파 표면의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했죠. 유로파는 태양계의 다른 대부분의 위성들과 비교해보면 무언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터의 흔적이었죠. 수십억 년 동안 모든 행성과 위성들은 소행성들의 폭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 표면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유로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매끄럽고 크레이터가 적었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이는 얼음으로 형성된 긴 능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유로파로 향하는 더 많은 탐사 임무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보이저 5 발사 16년 후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에 도착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8년 동안 이 거대한 가스 행성과 그 위성들을 연구했죠. 갈릴레오 탐사선은 임무 수행 중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목성의 다른 위성 중 하나인 이오에 근접 비행할 때 귀중한 데이터를 손실한 것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방사선대 안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그 장비들은 설계된 방사선량의 3배를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력계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목성의 자기극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성이 10시간마다 자전하면 전체 자기장이 흔들립니다. 목성에서 발생하는 변화하는 자기장은 유로파의 자기장을 유도하며 그 자기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것은 유로파 내부에 전기전도성층이 존재해 목성 자기장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갈릴레오 탐사선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층은 표면 가까운 곳에 불과 수십 킬로미터 깊이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두꺼운 얼음 지각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붉게 보이는 갈색 지역들은 분광기를 통해 관찰했을 때 수화된 염분과 황산, 심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최근 제트추진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하얀색의 해염이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될 때 유로파의 지표면 색깔과 동일한 갈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유로파 내부에 거대한 소금물의 바다가 존재하며 그 깊이가 100km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지질 활동을 일으켜 유로파의 표면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 것이라 추측했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왜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두꺼운 얼음층 아래, 그것도 이런 극한 조건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과학자들의 생각처럼 그곳에 생명체가 있다면 얼마나 복잡한 생명체일까요? 유로파의 두꺼운 얼음 껍질은 지하바다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치명적인 방사선들이 유로파의 생명체 가능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죠. 유로파의 얼음 표면에 부딪힌 플라스마와 대전된 이온들이 과산화수소와 같은 강력한 산화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산화제들이 유로파의 지하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 다른 분자들과 반응해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액체물이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유로파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파의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규산염 멘틀과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은 광물 화합물이 씻겨 내려가 잠재적인 생명체에게 자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목성은 지구에서 받는 햇빛의 약 4%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로파의 표면 온도 또한 항상 영하 160도 이하이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유로파에 바다가 있더라도 그 바다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태양에 의존하지 않고도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죠. 유로파가 목성에 가깝게 공전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방식으로 생명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20율 높은 궤도는 위성을 수축하고 팽창시키는 조성력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은 지하바다를 비교적 따뜻하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죠. 유로파의 공전 궤도는 완벽한 원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오와 유로파, 가니메데가 궤도 공명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니메데가 한 번 공전할 때마다 유로파는 2번, 이오는 4번 공전합니다. 이로 인해 이오는 궤도의 한쪽에서 유로파를 안쪽으로 당기며 가니메데는 다른 쪽에서 바깥쪽으로 당겨 유로파 궤도를 더욱더 20율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성의 인력 또한 목성 궤도에 가까운 쪽에서 더 강해지죠. 따라서 유로파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찌그러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조석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이 유로파의 지하바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할 만큼 충분한 열을 발생시킨다고 믿고 있죠. 이것이 바로 목성의 위성 이오가 이렇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유일 것입니다. 화산 활동은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지 표면 아래 화산이 숨겨져 있다면 생명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해저의 화산암이 소금물과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생성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생물과 기타 유기체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에도 지구와 유사한 심해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수 있다 믿고 있죠. 또한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화학원소의 존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원소들이 실제로 유로파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죠. 최근 허블 망원경이 이산화탄소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허블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이산화탄소는 운석이나 다른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로파의 지하바다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블이 촬영한 적외선 이미지 또한 유로파 표면에서 탄소로 보이는 흰색 점을 발견했죠. 특히 이 이산화탄소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퇴적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가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서 무언가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과산화수소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혐기성 고세균에 의한 메탄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2022년 9월 29일 주노 탐사선이 유로파 표면 350km 상공을 비행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유로파 대기에 방출되는 원자수소 이온을 감지했는데, 이것은 유로파 표면을 강타하는 방사선 입자로 인해 상당량의 산소가 생성되고 이어서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것을 나타냈죠. 과학자들은 유로파가 초당 약 12kg의 산소를 생산하며 이것은 100만 명이 하루 종일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들은 이 산소 중 일부가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유로파의 지하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발견으로 그곳에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생명체가 시작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과 무엇보다도 엄청난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유로파는 이러한 조건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유로파의 지하바다는 우리 태양계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약 40억 년 이상 존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로파의 지하바다는 거대한 얼음층 아래에 고립되어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시간 범위가 주어진다면 초기 지구보다 덜 유리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출현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리퍼 탐사선은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지각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꺼운 얼음 표면에서 생명체의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넛봇입니다. 패트리 접시가 상단에 붙어 있는 드론인데 고래의 숨구멍 위를 날아다니며 고래의 콧물을 채취합니다. 동물학자들은 스넛봇을 사용해 고래의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서도 매우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 간헐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포착하기도 했죠. 과학자들은 클리퍼 탐사선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직접 지하바다 물질을 수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박테리아든 다세포 생물이든 생명체가 지하바다에 존재한다면 이 생명체의 흔적은 유로파의 표면에서 수킬로미터 위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테리아는 얼음 입자에 쉽게 얼어붙어 솟아오르는 간헐천을 통해 클리퍼 탐사선으로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발견될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의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출현한 박테리아와 유사한 원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은 원시적인 생명체를 가장 낙관적인 기대치로 내세우는 반면 다른 일부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를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화학영양세균과 유사한 생명체가 유로파의 지하바다에 서식하며 해저의 유기퇴적층을 형성하고 다른 생명체들이 이를 먹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적물들은 지구의 초식동물에 비유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상어와 유사한 포식자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체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두꺼운 얼음과 바다 깊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환상적인 추측으로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가설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주장은 20세기 후반 지리적 발견 중 하나입니다. 1973년 동남극에서 이루어진 연구 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빙하 아래 보스토크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4km 두께의 얼음 아래에 묻혀 있으며 수백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호수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박테리아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의 조건은 유로파의 지하바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발견된 이 독특한 사례는 겉으로는 절망적이고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가 행성 탐사 임무를 위해 제작한 가장 큰 우주선입니다. 무게는 약 6.5톤에 달하며 이 크기는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와 같죠. 그리고 태양 전지판이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태양 전지판을 자유의 여신상에 놓는다면 발가락 끝에서 왕관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의 장비들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9개의 최첨단 과학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유로파에 도착하는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첨단 과학 장비 중에는 얼음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레이더도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유로파의 얼음 껍질에 전파 신호를 보내 반사된 신호를 분석해 유로파 내부의 숨겨진 특징을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유로파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는 이전 임무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유로파를 매핑할 것입니다. 이것은 20인치만큼 작은 특징들까지 상세하게 감지할 수 있죠. 그리고 적외선 열 감지기는 유로파의 표면 근처에 액체물이 있거나 분출되었을 수 있는 더 따뜻한 지역을 찾으며 간헐천을 확인할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 길은 꽤 길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발사부터 목성에 도착하는 데까지 약 5년 반이 걸리게 됩니다. 화성을 한 번 그리고 지구를 한 번 더 근접 비행해 중력 도움을 받아 탐사선을 목성으로 쏘아 올려 2030년 목적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성은 태양을 제외하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유로파가 이 거대 가스 행성을 공전하면서 위험한 방사선대를 통과하여 우주선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나사는 클리퍼 탐사선의 전자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도가 높은 알루미늄과 아연 벽으로 만들어진 저장칸에 보호했지만 일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 차폐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방사선대 안에 있는 탐사선은 3개월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나사의 해결책은 유로파 근처로 빠르게 날아가 스쳐 지나간 다음 다시 멀어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여유 시간을 활용해 모든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로파 근처로 빠르게 드나들며 날렵하게 치고 빠진다는 것이죠. 이 임무는 목성에 도착해 4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클리퍼 탐사선은 유로파를 49번 근접 비행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유로파 얼음 껍질의 정확한 두께와 아래 바다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카메라를 사용해 미래에 있을 유로파 표면을 직접 탐사할 최적의 착륙 지점을 식별할 것입니다. 저는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어쩌면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서 발견될 작은 생명체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꾸게 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말이죠.